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사람들은 이 마을을 먹빛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이 깊고 골짜기가 어두워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해가 떠도 골짜기 안쪽까지는 빛이 들지 않았고 해가 지면 어둠이 어찌나 짙은지 손을 들어도 자기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산골의 하루. 그런 골짜기 한 구석에서 한 번도 자기 안에 빛이 들어와 본 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4세 나이로 먹빛골 윤진사 댁의 등불을 도맡아 밝히는 막내꾼 막동이였습니다. 막동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을 어귀에 누군가 버려둔 것을 윤진사 댁의 늙은 머슴이 데려왔고 막동이라는 이름은 윤진사 댁 노어른이 그냥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막내처럼 귀하게 살라고 막동. 하지만 귀하게 산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평생 윤진사 댁 마당 한켠 행랑채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청야담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머슴들이 논일 밭일로 땀 흘릴 때 막동이는 그저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40개도 넘는 등잔에 하나씩 불을 붙이고 새벽이 오면 그 등잔들을 하나씩 거두었습니다. 평생 매일 밤 똑같이. 그래도 막동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윤진사 댁 어린 손자들이 막동아재, 막동아재 하며 따르면 껄껄 웃으며 등에 태워주었고 마을에 잔치가 있는 날이면 제일 먼저 나가 등롱들을 손질해 마당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제 집으로 돌아가면 막동이는 혼자 마당에 남아 오래도록 자기가 켜놓은 등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는 그 등불들 아래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등불을 켜는 사람은 있어도 그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막동이 스스로도 그게 외로움인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게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쉰을 넘어서니 막동이의 손은 기름때에 절어 새까맣게 변했고 등잔을 닦느라 굽은 등은 펴지지 않았으며 어둠 속에서 심지를 다듬느라 침침해진 눈은 한낮에도 사물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밤 등롱 하나를 들고 윤진사 댁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곳까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까지.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산골에 첫서리가 내려앉아 풀잎마다 하얀 가루가 묻어있던 밤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마을 끝자락 사당 앞을 지나 윤진사 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든 등롱 하나만이 깊은 어둠 속에서 자그맣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닿는 자리만 겨우 길이었고 닿지 않는 곳은 전부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산고양이 울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갓세상에 나온 아주 작은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막동이는 등롱을 높이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비추었습니다. 무너진 사당 처마 밑 낡은 보자기 하나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걷자 그 안에는 갓난아이 하나가 시퍼렇게 질린 입술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울었는지 목이 쉬어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막동이는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이 마을 어귀에 버려졌다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아이에게 뻗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거짓말처럼 울음을 멈추고 그 작디작은 손가락으로 막동이의 거친 손가락 하나를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압력이 막동이의 평생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생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간절히 잡혀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 누구의 등불도 아닌 자, 그저 등불을 밝히기만 하던 사내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등롱을 내려놓고 아이를 자기 품 안에 깊이 안았습니다. 자신의 거친 무명 저고리 안쪽으로 아이를 넣어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살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순간 막동이는 자기 가슴 한가운데에 작은 등잔 하나가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평생 처음 켜져보는 자기 자신의 불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데려가마. 내가 너를 절대로 어둠 속에 두지 않으마. 산골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막동이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등롱을 들고 윤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윤진사 댁 부엌으로 들어선 막동이의 모습을 보고 부엌 일을 하던 불내 어멈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불내 어멈은 40 중반의 과부로 막동이와 함께 윤진사 댁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동씨, 그 품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막동이가 저고리를 살며시 열자 새파랗게 질려있던 아이가 불내 어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내 어멈은 비명을 지를 뻔하다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누가 또 버린 거예요? 진사 어른께 말씀드리고 관아에 데려가야지요. 막동씨가 어찌 키운다고요? 막동이는 불내 어멈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내 어멈, 내 평생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소. 평생 남의 집 등잔에 기름만 채우며 살았소. 그런데 이 작은 것이 내 손가락을 꽉 쥐는데 마치 나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소. 나는 이 아이를 절대 못 보내오. 죽어도 못 보내오. 불내 어멈은 막동이의 그런 단호한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평생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자기 입으로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내 어멈은 한참을 막동이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푹 쉬며 부뚜막으로 가서 따뜻한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끓여드릴 테니 일단 먹여봐요. 살아있어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날 밤 막동이는 자신의 작은 행랑채 방에서 아이를 무릎에 누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음을 조금씩 떠먹이니 아이는 작은 입술을 옴짝거리며 받아 먹었습니다. 다 먹이고 나니 아이의 푸르스름하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습니다. 막동이는 아이의 맑은 두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마치 어둠 속에서 켜진 작은 등잔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등심아. 등잔의 심지처럼 작고 가녀려도 어둠을 밀어내는 빛을 품은 아이가 되어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심지가 곱고 단단해야 등불이 흔들리지 않으니 부디 이 작은 것이 곱고 단단한 심지로 자라달라는 막동이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등심아, 내가 너의 기름이 되어주마. 내 평생을 다 태워서라도 너의 심지를 밝혀주마. 그날 밤 막동이의 행랑채 방에는 작은 등잔불 하나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심이의 울음소리에 윤진사 댁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막동이가 아이를 안고 마당에 나서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 저 사람이 미쳤구나. 근본도 없는 머슴이 근본도 없는 핏덩이를 데려왔어. 먹빗골은 어두운 골짜기라 사람도 짐승도 잘 자라지를 못하는데 저 등불지기가 무슨 수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요. 마을의 어른인 칠복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막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칠복 노인은 윤진사 어른과 가까운 사이로 마을의 일을 두루 살피는 노인이었습니다. 막동이, 자네 머리가 어찌 된 게 아닌가. 자네 처지에 자식을 키운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진사 어른께 말씀드려서 관아에 보내든지
절에 맡기든지 해야 할 게 아닌가. 막동이는 등심이를 더욱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제 밥을 반으로 나누어 먹이고 제 잠을 반으로 줄여 돌보겠습니다. 제 등잔에 들 기름을 줄여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어르신, 부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불례 어멈이 막동이 옆에 와서 거들었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저도 거들겠습니다. 막동 씨 혼자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손이 모자라지는 않으니 걱정 마시고요. 그때 안채에서 윤진사 어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윤진사는 70이 넘은 노인으로 학식이 깊고 인정이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그는 막동이의 품에 안긴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막동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아,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우려느냐? 예, 어른. 죽는 한이 있어도 키우겠습니다. 윤진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평생 내 집에서 등불을 밝혀온 정성을 내가 안다. 내가 키우겠다 하니 키워라. 다만 한 가지, 마을에 패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정도면 되겠느냐? 감사합니다, 어른.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막동이는 등심이를 안은 채 윤진사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칠복 노인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윤진사의 결정에 더는 무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사는데 막동이는 사내였고 불례 어멈도 젖이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평생 누구에게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등심이를 위해서는 마을의 집집을 다니며 동냥젖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죽지 않게 한 모금만 물려주십시오. 어떤 집에서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본 없는 것을 키우는데 우리 집 젖을 보탤 수는 없네. 어떤 집에서는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먹잇골이 가뜩이나 어두운데 어디서 그런 부정한 것을 데려와서 마을에 화를 부르려고 하는가. 막동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굽은 등에는 등심이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그 아이는 배가 고파 작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산기슭에 있는 봉순의 집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봉순은 막 아이를 낳은 새댁이 있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막동이의 사정을 들은 봉수의 아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어렵게 사는데 한 모금이라도 나누어 줍시다. 이 아이도 우리 아이도 다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난 생명 아니겠어요. 봉수의 아내는 등심이를 받아 안고 자신의 젖을 물렸습니다. 등심이는 허겁지겁 젖을 빨았습니다. 막동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수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일 한 끼씩 우리 집에 들러요. 우리 아이 먹이고 남는 만큼은 등심이 몫으로 둘 테니. 막동이는 봉수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봉수네의 인심은 마을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막동이를 돕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 덕출이는 산에서 캔 약초를 나누어 주며 등심이의 몸이 약하지 않도록 다려 먹이라 하였고 목수갑수는 등심이가 누울 작은 나무 침상을 깎아주었습니다. 불례 어멈은 자기 옷을 잘라 등심이의 작은 저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먹잇골의 어두운 골짜기 안에서 등심이를 중심으로 한 작은 빛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심이는 유난히 영특하게 자랐습니다. 돌이채 되기 전에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2살이 되니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차례 부르며 다녔습니다. 봉수 아저씨, 덕출 아저씨, 갑수 아저씨, 불례 어머니, 그리고 막동이를 부를 때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막동이가 등잔을 닫고 있으면 그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흉내를 내었습니다. 손이 너무 작아 등잔을 잡지도 못하면서 그저 막동이가 하는 손짓을 따라 허공에 쓰다듬는 신용만 하고도 까르르 웃었습니다. 불내가 부엌에 있으면 그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다녔고 불내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면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불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등심이는 불을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불내가 그렇게 말하면 등심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불꽃을 가리키며 예뻐, 예뻐하고 옹알거렸습니다. 등심이가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막동이를 부른 날 막동이는 등잔에 기름을 붓다가 그만 손을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항아리를 쥔 손이 떨려서 기름이 등잔 밖으로 흘러내리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등심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작은 등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 안에 켜진 등잔을 더욱 환히 밝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3평생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이 막동아, 막동이, 이놈아 하고 부르는 소리는 들었어도 누군가가 자기를 가족이라 부르며 매달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무릎에 와서 매달리는 작은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막동이는 그 한마디가 자기 평생 들어본 어떤 말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어깨에 짊어진 등잔 40개보다 무거웠고 자기 평생 견뎌온 외로움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자기를 단단히 땅에 발 디디게 하는 무게였습니다. 등심이는 3살이 되자 마당을 종횡무진 뛰어다녔습니다. 윤진사 댁의 어린 손자들과도 곧잘 어울렸는데 손자들이 그를 배우러 사랑채에 들어가면 등심이는 그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내가 데리러 와도 떼를 쓰며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등심아, 들어가자. 사랑채는 양반댁 도련님들 배우는 곳이야. 엄마, 나도 들어가고 싶어. 불내는 등심이의 그 말을 막동이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머슴의 자식이 양반댁 사랑채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 막동이의 가슴을 얼마나 미어지게 할지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의 어두운 시선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을의 무당 전복이 어멈은 등심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전복이 어멈은 먹빛골의 토속신을 모시며 마을의 기륭을 점치는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등심이가 들어온 뒤로 산신령이 노하셨다며 수군거리고 다녔습니다. 저 아이가 들어온 뒤로 산짐승이 자주 마을로 내려온다. 산신령이 노하신 게야. 근본 없는 것이 들어오면 마을의 정기가 흐트러지는 법이요. 흉년이 들거나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전복이 어멈의 말을 떠올리며 등심이를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동이는 등심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내가 너의 기름이 되어 너의 심지를 지켜주마. 등심이가 4살이 되던 해 먹빛골에 큰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마을 아이들 여럿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복이 어멈은 마침내 마을 사람들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그러지 않았소. 저 근본 없는 아이가 산신령을 노하게 했다고. 저 아이를 마을에서 내쫓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게요. 어느 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막동이의 행랑채로 몰려왔습니다. 흥분한 사내들이 외쳤습니다. 등심이를 내놓아라. 산에 버려야 한다. 그래야 마을이 산다. 막동이는 등심이를 자기 등 뒤로 숨기고 행랑채 문 앞을 2팔로 막았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나를 산에 버리시오. 등심이만은 살려주시오. 흥분한 사내들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막동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문 앞을 비키지 않았습니다. 등에 매가 떨어졌고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 행랑채 문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파. 4살 등심이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막동이의 다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그 작은 손길에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윤진사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흠칫 멈추었습니다. 윤진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돌림병이 어찌한 아이 때문에 일어난다는 말이냐. 한양에서도 돌림병이 돌고 이웃 마을에서도 돌림병이 돈다. 등심이가 그 모든 곳에 다 있단 말이냐. 어둠을 핑계 삼아 죄 없는 아이를 죽이려는 너희가 더 큰 화를 부르고 있는 게다. 윤진사의 말에 사람들은 횃불을 내리고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막동이는 행랑채 문을 열고 들어가 등심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등심이는 작은 손으로 막동이의 상처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호해줄게. 호해주면 안 아파. 막동이는 그 작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아이의 기름이 되어 평생을 다 태우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등잔에 기름이 다 타서 사라져도 그 빛이 어둠을 밀어낸 자리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등심이가 어느덧 5살이 되어 마당의 강아지와 씨름하며 제법 늠름한 소년의 티를 내기 시작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불내 어멈은 겨우내 묵혀두었던 빨랫감을 정리하다가 문득 행랑채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보자기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막동이가 차가운 가을, 밤바람 속에서 등심이를 품에 안고 올 때 아이를 감싸고 있던 해진 강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래고 낡았지만 등심이의 첫 온기가 배어있는 귀한 물건이었기에 불레는 이를 깨끗이 빨아두려 마음먹었습니다. 시냇가에서 방망이질을 하던 불레는 문득 강보의 안쪽, 솜이 유난히 두툼하고 딱딱하게 뭉쳐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솜이 뭉친 것이라 여겼으나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은 분명 무언가 각이 지고 단단한 물체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의아함에 손바느질을 조심스레 뜯어낸 불레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겹겹이 쌓인 솜 사이로 비단으로 곱게 싼 작은 꾸러미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풀자 영롱한 빛을 내는 한 쌍의 옥놀이개와 정교하게 세공된 은비녀,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불레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핀 뒤 숨을 죽이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쓴 기품 있는 여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도경이라 한다. 본가는 청주한 시요. 아비는 사간원의 정원으로 계시다 고든 말을 하다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으로 죽고 어미인 나 또한 곧 따라가야 할 처지이니 이 한 핏줄만은 살려야겠기에 이 글을 쓴다.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신 분의 은혜를 우리 한씨 집안 하늘이 갚을 것이다. 종이를 읽어 내려가던 불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버려진 아이인 줄로만 알았던 등심이가 사실은 한양 사대부 집안의 귀한 핏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다 목숨을 잃은 충신의 마지막 자손이라니 그 기구한 운명에 불레의 가슴은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막동이를 조용히 불러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막동이는 평생 처음 보는 화려한 옥놀이개와 비녀를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불레가 나직한 목소리로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막동이의 얼굴에는 경악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막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레 어멈, 이것이 진정 우리 등심이의 내력이란 말이오? 그렇다네요. 등심이는 한양 양반가 사간원 정원 어른의 아들 도경이라 합니다. 그 어미는 아이를 살리고자 이 귀한 것들을 숨겨보낸 것이고요. 막동이는 등잔 너머에서 곤히 잠든 등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등심이는 다시 양반의 신분을 되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가를 몰살시킨 원수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진실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불레 어멈. 누가 뭐래도 등심이는 내 자식이요. 한양의 도경이가 아니라 이 먹빛골 어둠 속에서 내 손가락을 꽉 쥐었던 우리 등심이란 말이요. 아이를 안고 동량젖을 얻으러 다니고 매를 맞으며 지켜낸 세월이 내 가슴에 박혀 있어. 이 종이가 무엇을 말하든 등심이는 나의 등불이자 나의 전부요. 불레 역시 막동이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행랑채 마루 밑 깊숙한 곳을 파고 항아리에 비단 꾸러미를 담아 묻었습니다. 그것은 등심이의 위태로운 과거를 봉인하고 평생 그를 평범한 등불지기의 아들로 지켜내겠다는 부모로서의 결연한 맹세였습니다. 땅을 다시 덮고 일어서던 막동이는 문득 불레를 돌아보며 그동안 가슴속에만 품어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불레 어멈,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등심이를 거둔 것이라면 그 다음은 어멈을 만난 것이요. 이 못난 늙은 등불지기에게도 함께 기대어 살 사람이 있다면 어멈은 어떻겠소? 어스름한 등잔불 아래 불레의 눈에도 따스한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윤진사 댁 사람들의 축복 속에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혈연보다 진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빈 등잔에 기꺼이 기름을 부어주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등심이는 자랄수록 막동이와 불레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자세가 고닫고 말투가 또렷했으며 무엇보다 글자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습니다. 윤진사 댁에는 작은 사랑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진사의 손자들이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등심이는 7살이 되던 해부터 사랑채 마당 한 구석에 앉아 글 읽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흙바닥에 막대기로 천자문을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는데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만 듣고 글자를 익힌 것입니다. 어느 날 윤진사가 사랑채 마당을 지나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등심이가 흙바닥에 쓴 글자는 7살 아이가 쓴 것이라기엔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윤진사는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막동아, 등심이가 글자를 익히는 모양이다. 보아하니 보통 머리가 아닌 듯하구나. 내 손자들과 함께 사랑채에서 글을 배우게 하면 어떻겠느냐. 막동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등심이가 글을 배운다니 그것은 머슴의 자식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일었습니다. 등심이가 글을 배워 영민함이 드러나면 혹시 마루 밑에 묻어둔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을까. 그러나 막동이는 자기 두려움 때문에 자식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른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등심이는 사랑채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도가 어찌나 빠른지 함께 배우는 진사의 손자들을 금세 따라잡았습니다. 등심이는 마치 마른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글자와 책을 흡수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등심이가 막동이의 무릎에 머리를 누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책에는 신기한 것이 많이 적혀 있어요. 옛날 어진 임금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는지, 어떻게 굶주린 사람을 구했는지,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추운 밤에 등불 하나라도 켤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요. 막동이는 등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등심아, 너는 도경이가 아니라 우리 등심이다. 이먹빛골 어두운 골짜기에서 내가 길러낸 등심이다. 어디를 가든 무엇이 되든 너의 심지는 이 골짜기에서 다듬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등심이는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저는 어디를 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등심이가 15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먹빛골에 며칠째 쉬지 않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산골이라 비가 한번 내리면 골짜기로 물이 모여 흐르는데 그의 비는 유난히 거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농작물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전복이 어멈은 다시 한번 등심이를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진작에 말하지 않았소. 저 등심이가 자라면서 마을의 정기가 어그러진다고. 이번 비도 산신령이 노하셔서 내리시는 게요. 저 아이를 산에 바쳐 산신령을 달래야 마을이 살게요. 흥분한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서 횃불은 잘 붙지 않았지만 그들의 분노는 빗속에서도 식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막동이는 등심이를 행랑채에 숨기고 자신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등심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5소년 등심이는 빗속을 뚫고 마당으로 나와 흥분한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소년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흠뻑 젖은 채로 등심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복이 어멈께서 산신령이 노하셔서 비가 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는 산신령의 노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등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저는 뒷산에 다녀왔습니다. 산빛 아래 흙이 물을 머금어 부풀대로 부풀었고 큰 바위들이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 마을 가장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산신령이 노하신 것이 아니라 산이 무너질 위험을 짐승들이 먼저 알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등심이는 빗속에서 막대기 하나를 주워들고 흙바닥에 마을과 뒷산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대로 비가 사흘만 더 내리면 뒷산 중턱이 무너져 마을 동쪽 절반이 흙더미에 묻힙니다. 지금부터라도 동쪽 집에 사는 분들은 짐을 옮기고 마을 입구 쪽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큰 도랑을 파서 빗물이 마을을 우회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복이 어멈이 다시 외쳤습니다. 저 아이의 말이 무슨 헛소리요. 산신령을 노하게 한 자가 산을 핑계로 우리를 속이려는 게요. 그때 윤진사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등심이의 말은 헛소리가 아니다. 나도 어젯밤부터 산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등심이가 책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내게 일러주었기에 나도 이미 동쪽 집들을 살펴보았다. 등심이의 말이 옳다. 지금 당장 동쪽 집들의 짐을 옮기고 도랑을 파야 한다. 윤진사의 권위 있는 말에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하나둘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등심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천둥보다 더 큰 소리가 산에서 울렸습니다. 뒷산 중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가 산을 타고 내려와 마을 동쪽이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미리 짐을 옮기고 도랑을 파둔 덕분에 인명피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마을 사람들은 등심이를 새로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마을을 살렸다. 먹빛골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바로 저 아이로구나. 전복이 어멈마저도 이번에는 더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등심이를 먹빛골의 등불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먹빛골 너머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 그리고 그 너머 고을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감이 직접 먹빛골을 찾아와 등심이를 만나고 갔습니다. 현감은 등심이의 영민함에 감탄하며 윤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먹빛골에 두기에 너무 큰 그릇이오. 한양으로 보내 큰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게 해야 할 것이오. 막동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길러낸 등불이 이제 먹빛골의 작은 골짜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쁜 일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어 막동이는 등심이와 둘이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산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별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등심아, 등잔의 빛이 커지면 그만큼 더 많은 어둠을 비추지만 그만큼 더 큰 바람을 견뎌야 하는 법이다. 내 이름이 이 골짜기를 넘어가려 하는구나. 등심이는 막동이의 거친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댔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떤 등불이 되든 제 심지는 언제나 아버지가 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빛이 나든 그것은 아버지의 기름으로 타는 빛이에요. 등심이가 16이 되던 해 늦봄이었습니다. 먹빛골 어귀에 한양의 인장이 새겨진 가마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늙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청주안씨 가문에 가신 송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송석이는 윤진사 댁을 찾아와 16년 전에 한양에서 일어난 일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16년 전 사간원 정원으로 계시던 한도승 어른께서 임금의 잘못을 직간하시다가 권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한 어른의 부인께서는 갓 태어난 아드님을 살리기 위해 믿을 만한 유모에게 맡겨 한양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모는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 깊은 산골에서 병으로 쓰러졌고 아기를 어느 마을 어귀에 두고 떠났다는 마지막 편지를 부인께 보낸 뒤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송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해 봄 한 어른의 누명이 마침내 벗겨졌습니다. 임금께서 한 어른을 충신으로 복권하시고 사라진 아드님을 찾으라 명하셨습니다. 아드님께서는 강보 속에 옥노리개 한 쌍과 은비녀 그리고 어머님이 쓰신 글을 지니고 계셨다 합니다. 윤진사는 송석이의 말을 듣고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막동이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무릎으로 행랑채로 가서 11년 전 마루 밑에 묻어둔 작은 항아리를 파냈습니다. 흙이 묻은 항아리를 윤진사 앞에 내려놓고 비단 꾸러미를 풀어 그 안에 옥노리개와 은비녀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를 내보였습니다. 송석이는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어른 댁의 가보입니다. 도련님께서 살아계셨군요. 송석이는 등심이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등심이는 영문을 모른 채 막동이와 윤진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막동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등심이를 데리고 마당의 평상으로 갔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막동이는 한참을 말없이 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등심아, 너는 내 자식이지만 너는 내 자식이 아니기도 하다. 등심이는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는 자기 가슴 깊은 곳을 도려내듯 한마디 한마디 끄집어냈습니다. 너는 한양의 귀한 집 자식이다. 내 친아버지는 임금 앞에서 고든 말을 하시다 모함으로 돌아가신 충신이시고 내 친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진 분이시다. 내 어머니가 너의 강보에 너의 본래 이름과 이 갑오들을 넣어 보내셨다. 등심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등심이에요. 먹빛골의 등심이고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등심아, 잘 들어라. 내가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한다. 내 본래 이름은 도경이고 너의 진짜 핏줄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등심이는 막동이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가기 싫어요, 아버지. 저는 한양 같은 곳 가기 싫어요. 저를 길러주신 건 아버지예요. 저를 위해 매를 맞으시고 저를 위해 동량을 다니시고 저를 위해 굶으신 분은 아버지예요. 한양의 그분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저도 그분들을 몰라요. 막동이는 등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기 가슴이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등심아, 너는 등불이다. 어떤 등불은 작은 골방을 밝히는 데 쓰이고 어떤 등불은 큰 마루를 밝히는 데 쓰인다. 너는 작은 골방에 두기에는 너무 큰 등불이 되었다. 저는 작은 골방의 등불이라도 좋아요. 저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막동이는 등심이의 어깨를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등심아, 이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들어다오. 이 아버지가 평생 남의 등잔에 기름을 부으며 살았다. 평생 어둠을 밀어내는 일을 했다. 그런데 정작 한양 같은 큰 도성에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사는 깊은 어둠이 얼마나 많겠느냐. 내가 가서 그 어둠을 밀어내야 한다. 내 친아버지께서 고든 말씀을 하시다 돌아가셨으니 내가 그 말을 이어서 해드려야 한다. 막동이는 등심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가장 환히 빛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는 것이다. 이 아버지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 정말 보내고 싶지 않다. 너는 내 목숨이고 내 평생이고 내 전부니까. 하지만 등심아, 아버지 마음이 갈라져도 너를 보내야 한다. 등심이는 막동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막동이도 등심이의 머리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상 위에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등심이가 한양으로 떠나기로 한 날 아침, 먹빛골의 새벽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늘 어둠을 밝히던 막동이의 등불도 오늘만큼은 유난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화려한 가마가 주인을 기다리며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먹빛골의 모든 사람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근본 없는 핏덩이라며 아이를 내쫓으라 소리 높였던 이들조차도 이제는 장성한 소년이 된 등심이를 보며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동량젖을 물려주었던 봉수 부부는 각 구운 떡을 내밀었고 약초꾼 덕출과 목수, 갑수도 각자 등심이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건네며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한때 등심이를 산신령의 제물로 바쳐야 한다던 전복이 어멈조차 마을 한 구석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등심이가 먼 길을 가는 동안 배를 줄이지 않도록 밤새 정성껏 빚은 주먹밥과 마른 떡을 보따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아이의 앞길에 슬픔이 묻을까봐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보따리를 등심이의 손에 쥐어주었으나 가마문이 열리는 순간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불레는 등심이를 품에 안고 등심아, 우리 등심아, 부디 몸 건강히 잘 가야 한다라고 통곡하며 아이의 옷자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가마가 출발하기 직전 등심이는 막동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10여 년간 자신을 키워낸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소중히 맞잡았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떠난다는 말 대신 꼭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귀한 등불로 키워주셨으니 제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되어 다시 아버지를 비추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제발 아프지 마시고 건강히 계셔주세요라고 말하며 등심이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막동이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 고인 눈으로 장성한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듯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막동이는 자신의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막동이가 등불지기로 살아온 평생 동안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손때가 묻도록 들고 다녔던 작고 낡은 등롱이었습니다. 등심아, 이 등롱을 가져가거라. 한양이라는 큰 도성에 가면 화려한 불빛은 많겠으나 마음이 춥고 어두운 밤도 분명 찾아올 것이다. 그때마다 이 아비가 평생 들고 다녔던 이 작은 불빛을 보아라. 그러면 이 아비가 언제나 너의 곁에서 너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게다. 막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등롱을 등심이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등심이는 아버지의 영혼과도 같은 그 등롱을 가슴 깊이 품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등심이는 작은 창 너머로 막동이와 불레의 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막동이는 가마가 골짜기 어귀를 돌아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보이지 않게 되자 평생을 인내하며 살았던 막동이는 그제야 무너지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억눌렀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전부인 아들아. 산골의 바람이 막동이의 슬픈 울음소리를 싣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곁에 있던 불레가 떨리는 어깨로 막동이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막동씨, 우리 등심이는 더 밝은 빛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르쳐 보냈잖아요. 먹빛골의 깊은 골짜기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이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그리움의 등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등심이가 가마를 타고 먹빛골의 굽이진 길을 돌아 한양으로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은 먹빛골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윤진사 어른은 노안으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고 생전에 막동이의 충심을 높게 샀던 그는 자제들에게 막동이 내외를 머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평생 등불지기로 살며 남의 집 등잔에 기름을 채우던 막동이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밟을 수 있는 자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막동이와 불레는 마을 어귀 등심이가 눈물로 이별을 고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목 옆에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짓고
주막을 열었습니다. 주막의 이름은 고민할 것도 없이 등심이네였습니다. 막동이는 주막 처마 밑에 길 가는 나그네들이 칠흑 같은 산골 어둠 속에서 길을 잃거나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늘 큼지막한 등롱 하나를 환히 켜두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를 위한 배려이자 언젠가 이 길을 통해 돌아올 아들을 향한 꺼지지 않는 이정표이기도 했습니다. 막동이는 어느덧 64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온통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샜고 등잔을 닦느라 굽었던 등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더 깊이 휘어졌으며 어둠 속에서 심지를 다듬던 눈은 이제 눈앞의 사물조차 가물거릴 만큼 침침해졌습니다. 곁을 지키는 불레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팰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등심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 밤의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매일 밤 주막의 등롱을 제 몸보다 더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40개의 등잔을 관리하는 고된 일은 아니었으나 이 단 하나의 등롱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야 한다는 듯 매일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매만졌습니다. 혹시나 오늘 밤 우리 등심이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이 길목으로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가 그의 손길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막 마당 한 구석에는 등심이가 떠나기 전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 주세요라며 직접 심고 간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매년 봄이면 이 나무 아래에 앉아 새순이 돋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매화 향기가 주막 마당에 가득 퍼질 때면 그는 불레의 손을 잡고 올봄에도 우리 등심이의 나무가 어김없이 꽃을 피웠소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이 먹빛골 너머 먼 한양 땅으로부터 반가운 소문들이 바람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한양에서 큰 학자가 된 어떤 청년이 억울한 백성의 송사를 맡아 탐과 놀이를 꾸짖었다는 이야기, 혹은 어느 젊은 관원이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녹봉을 털어 쌀을 나누어 주었다는 미담이 들려왔습니다. 그 청년의 성이 청주한 씨요, 이름이 도경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을 때마다 막동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등심이가, 아니 도경 도련님이 참으로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려. 막동이는 가슴속에 묻어둔 아들의 이름을 나직이 의졸이며 자신이 태운 평생의 기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등심이는 이제 먹빛골의 작은 등불을 넘어 온 나라의 어둠을 밝히는 커다란 등불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등심이가 떠난 뒤로 수없이 반복되었던 계절의 순환 속에서 먹빛골에도 다시금 따스한 봄의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주막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연한 초록빛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던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던 주막 앞 길목 너머로 이 산골 마을에서는 평생 한번 보기조차 힘든 위험 있는 가마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가마의 앞뒤로는 단정한 관복을 차려입은 관원들이 예우를 갖추며 엄숙하게 따르고 있었고, 조용한 먹빛골은 갑작스러운 고관의 등장에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신기함과 경외심이 섞인 눈빛으로 주막 마당가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가마가 주막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서자 이윽고 육중한 가마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헌칠한 키에 기품 있는 청색 관복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안개, 자욱한 산골에 내려온 신선처럼 단정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의 어깨는 10년의 세파를 이겨낸 듯 단단하게 벌어져 있었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총기가 서려 있었으며, 자세는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처럼 곧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장난기 많던 소년 등심이를 어느덧 일국의 녹을 먹는 늠름한 대장부로 바꿔놓았기에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그가 과거에 동량젖을 얻어먹던 그 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주막 안에서 손때 묻은 낡은 등롱을 닦고 있던 막동이가 밖의 소란함에 이끌려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막동이는 눈앞에 선 청년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심지를 다듬던 그의 거친 손에서 들고 있던 등롱이 흙바닥으로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침침했던 막동이의 눈에는 10년 전 눈물로 보냈던 어린 아들의 잔상이 지금의 장성한 청년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등심이냐? 정녕 내가 우리 등심이란 말이냐? 꿈이 아니더냐? 청년은 막동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고간의 위험도, 채통도 모두 잊은 채 관복 자락이 흙바닥에 닿아 더러워지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막동이 앞에 넙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서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10년 전 떠나며 아버지께 약속드렸던 대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되어 이제야 아버지를 비추러 돌아왔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막동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청년의 얼굴을 조심스레 마치 부서질까 두려운 보물을 다루듯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마디에 닿는 매끄러운 살결에서 10년 전의 어린 등심이를 다시 확인한 막동이는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불레 역시 주막 안에서 뛰어나와 등심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등심이는 부모님의 거친 손을 양손으로 꼭 잡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광경에 환호하며 먹빛골의 등불이 진짜 큰 등불이 되어 돌아왔다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등심이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속에 소중히 품어온 보자기 안에서 2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인장이 선명하고 위엄 있게 찍힌 양인 문서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2분은 그 누구의 집에도 매인 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당당한 양인이시며 저 한도경의 자랑스러운 부모님이십니다. 이 문서를 받으십시오. 막동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받았습니다. 평생 글 한자 모르는 무지한 머슴으로 살았던 그였지만 문서 중앙에 또박또박 적힌 자신의 이름과 불레의 이름석 자만큼은 눈물이 아닌 가슴으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막동이라 불리며 남의 집 등잔 기름으로 살았던 그에게 이 종이 한 장은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자유의 무게이자 삶의 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동이는 문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등심아, 고맙다, 참으로 장하구나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등심이는 간곡한 목소리로 부모님께 청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셔서 자신이 마련한 좋은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편히 여생을 보내시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아들의 얼굴을 인자하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등심아, 이 늙은 아비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단다. 너처럼 훌륭한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한양의 화려한 집보다 나는 이 길목에서 어둠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등불을 비춰주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주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하단다. 이 등심인의 주막이 바로 이 아비가 평생 지켜온 등불인 게다.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는 불빛으로 남고 싶구나. 등심이는 아버지의 깊고 숭고한 뜻을 깨닫고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어 내려와 아버지의 등불 아래서 술 한 잔을 올리겠노라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아들이 잠든 행랑채를 바라보며 밤늦도록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총총이 박힌 무수한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라는 커다란 어둠은 결국 누군가의 평생을 태운 작은 등불들이 모여 밝아지는 것이며 자신도 그 어둠을 밝히는 별 하나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먹빛골의 깊은 골짜기, 등시민의 주막의 등불은 그날 밤 유난히 더 환하고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그 불빛은 길 가는 모든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비추며 등불지기 막동이의 헌신적인 사랑이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되었음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